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꽤나 덥습니다. 식사는 다들 하고 오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굉장히 정말 1분 1초를 다퉈서 바쁘게 지내고 계신 분들이라 아마 목소리를 듣자니 식사를 제대로 못 드신 것 같기도 한데 다들 드시고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저도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오늘 자리 빛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도 오늘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국가보훈부 비영리 봉사단체 코엑트의 후원과 국민일보 주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5회째를 맞는 DMZ 평화대축제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질서는 미중 경쟁, 미러 갈등으로 신경제안보 시대로 재편되는 가운데 다시금 한반도는 70년의 또 다른 긴장 관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외교안보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달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님이시죠. 박민식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가치 공유와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국기를 향해 주시고요.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분들과 우리 패널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한 분 소개할 분이 늘어나서 그 추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이어서 변재훈 국민일보 사장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비영리 봉사단체 한국코엑트 임원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5분 모두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국민일보 변재훈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박병선 위원장님 언제 나타나셔갖고 깜짝 놀라게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포지움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갖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지금 우리 저희 행사에 귀한 분들 많이 오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민식 장관님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거 일단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달밖에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너무 바쁜 일정에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신다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아주 국가보훈 독립유공자 이거 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점 저는 근데 그런 게 진짜 얘기는 들었는데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독립투사를 때려잡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해방돼갖고 독립투사로 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참 이건 진짜 이런 신출귀몰한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건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김진아 외대 교수님 오늘 또 사회를 지난해에 이어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패널로 참석해주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 양무진 총장님, 진창수 수석연구원님 다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저는 뭐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신문협회 총회가 대만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제 몇 년도까지 중국이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날짜까지 연도까지 지정을 해서 그럼 과연 대만이 저게 진짜 전쟁이 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니구나, 영화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점점 약간 두려운 마음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 뭐 누가 뭐래도 한반도는 뭐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전쟁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참혹상을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한반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요. 또 특히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고 또 한중 관계까지도 안 좋아져갖고 그래갖고 걱정들이 큰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국가안보에는 어떻게 여야가 있겠습니까?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반도를 지키는 게 평화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겠죠. 오늘 심포지엄에 뭐 진짜 뭐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그 좋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소개해드린 보훈부 승격을 이뤄낸 분이죠. 정말 개인적으로 애국의 가치가 존중되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다 나아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셔서 모시기 어려웠는데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분위기 파악을 좀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조 연설이라고 언뜻 보고는 받고 제가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은 했지만 사실 제가 이제 아주 전문가라고 하기는 우리 사장님 좀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또 보니까 우리 홍현익 국립외교원장님은 저하고 제가 대학 선배님이십니다. 대학 선배님이신데
조금 이제 또 살다 보면 이게 그 생각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유심히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배우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살짝 걱정이 좀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뒤에 박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양무진 우리 총장님도 계시고 특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저기 중간에 떠가지고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거 떨어지고 졸지에 장관이 돼가지고 한 1년 동안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국민일보에서 기조 연설하라는 뭐 압력 때문에 사실 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기조 연설을 마치면은 아마 이제 또 패널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진짜배기 그런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모자란 부분은 거기서 이렇게 충족을 시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뭐 좀 편안하게 우선 오늘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CBS 김현정 쇼입니까? 그 라디오 방송 나가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요즘 이슈가 되는 또 국가보훈부와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입니다. 2023 정전 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에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움이 개최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DMZ는 1953년 설치된 이후 남북 분단의 상징으로 냉전 시대의 생생한 역사로 살아 있습니다. DMZ 이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이 전후 잿더미에서 일어나 놀라운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온 반면 공산 독재 정권을 선택한 북한은 빈곤에 허덕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 규범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DMZ는 냉전 시대의 교훈과 함께 같은 인종, 같은 민족이더라도 정치 체제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산 교육장입니다. 세계가 냉전 시대의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유 진영이 결성한 동맹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실질적인 공격 억지력이라고 불렀던 방위 체계, 즉 자유 세계의 연합과 연대로 인해 냉전의 한 축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쓴 적이 있고 또 신문에도 뭐 언론에도 여러 군데 났던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최근에 6.25는 국제전이다. 또 그 이후에 또 한 이틀 지나서 그 평화 책을 하나 평화 뭐 저 깜빡 생각이 안 나는데 평화가 중요하다는 무슨 그런 책을 하나 또 그 페이스북에 추천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 제가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올린 그 페이스북을 보고 이제 저희 국가보훈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대통령님 전직 대통령님이시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 국제전이다. 근데 그 맥락을 쫙 보면은 쉽게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6.25 하면은 어떻든 그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뭐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기고 이런 정말 최대의 그 비극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발발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냐. 그래야 여기 우리 젊은 분들 그 6.25로부터 얻는 교훈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내용을 딱 보면서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가 없이 그냥 6.25는 국제전이다. 그러니까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그 수유리 아카데미 가면은 그 근처에 근대사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기 우연하게 등산을 하다가 살짝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쓴 그 페이스북 거의 비슷하게 써놨더라고요. 6.25가 어떻게 발생했고 누가 잘못했고 어떤 뭐 이견 없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로만 통일을 해야 된다. 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마침 아주 어린아이 우리 초등학생 엄마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하여튼에 참 답답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의 서막이 열린 오늘의 세계에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지탱해온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새로운 국제 안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실전 배치와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권 유린 등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세계의 연합과 연대가 다시금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젊은 분들이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6.25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평화가 좋다 해서 그냥 그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김일성이 잘못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 이 생각을 많이 안 하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당연히 푸틴이 잘못했기 때문에 푸틴에게 아주 그거를 따끔한 그런 매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전쟁은 뭐 국제전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 젊은 분들이 교훈을 많이 또 얻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국제적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작금의 신냉전 질서가 과거 냉전 질서보다 복잡한 것은 오늘날은 실존적 운명을 건 패권 대결과 동시에 기후, 공급망 등에서 서로 이해가 얽힌 협력의 필요성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안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안일한 전략은 자칫 대한민국 안보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안보와 경제가 둘로 나뉘기 어려운 개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3년 전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누란주의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유세계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22개국이 전투 또는 의료 지원을 통해 직접 참전, 38개국이 물자 지원을 통해 전후 재건을 도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가장 많은 병력인 178만 9천여 명을 파병하였고 3만 6천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1953년 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제2의 침략을 막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해안과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70년간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안보의 버팀목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번영을 일궈낸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시면은 제가 국가보훈처장
1년 전에 임명이 된 이래 1년 동안 제일 많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이승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뭐 그냥 쉽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미국이 절대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어떨 때는 구걸하고 또 어떨 때는 벼랑 끝 전술로 겁박하고 달래고 얼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노회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으로 하여금 그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참 저는 귀한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엔과 자유세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강력히 지지하며 하나가 되어 싸웠던 경험은 오늘날 가치 동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를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선언함으로써 70년 전 군사 동맹에서 출발한 한미 동맹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동맹은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글로벌 다자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특별한 것은 단지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십으로서 우리 시대의 도전에 맞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적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신냉전 질서에 맞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셔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이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등 첨단 산업의 발전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유엔으로부터 도움받던 나라가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사례는 유엔의 전무후무한 역사이자 영광일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하고 그 행사를 하면서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니까 사실이겠죠. 그 전 세계 190 몇 개국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도움을 받는 나라, 그 이제 리시피언트 컨트리, 거기서 이 주는 나라, 도네이션 하는 도너 컨트리로 바뀐 나라는 그 유엔 사무총장님도 딱 대한민국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참 자유 대한민국이 성취한 이 놀라운 70년은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연대한 자유세계 가치동맹의 빛나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과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세계가 서로 연대하여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성취는 오늘 우리 앞에 당도한 신냉전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결속을 위한 성공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하시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인 인류 보훈의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자유의 가치로 연대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의 번영을 있게 해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6.25 전쟁
정전 7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엔 참전국에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승리의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의 의미와 역사를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인류 보훈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정말 젊은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대통령 국빈 방문 때도 가보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에 있다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 이 코리아 또 얼굴도 모르는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버드 박사 과정 다니면은 자기 앞으로 뭐 웬만하면은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나 삶이 상당히 전도 유망하게 보장이 되었을 건데 오로지 그 자유를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 와서 뭐 몇 달 그걸 하다가 전사한 그런 이제 그 쇼라는 분이 계신데 하여튼 하여튼 저는 그 전쟁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을 넘는 그런 가치가 외국 분들 특히 참전 용사들한테 있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이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고 또한 자유의 가치를 우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현 국제사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또 박민식 우리 장관님의 안보에 대한 생각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특별한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심포지엄 5회 말고 또 이전 지난해 참석하신 분들 계실까요?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메시지가 조금 더 반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해 개최된 심포지엄의 패널로 직접 참여하셨던 우리 영킴 미 연방하원 의원님이 소중한 메시지를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전달해 오셨을까요? 앞쪽 스크린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40지구를 대표하는 영킴 연방하원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번 한반도 국제평화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시고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일보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화에 대해 꾸준히 의지를 갖고 이런 행사를 이어나가도록 협조를 해주시는 변재윤 사장님, 그런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인 이민자이자 미국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한인 여성 중 한 사람으로서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21세기 경제 현실과 북한의 도발 및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교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공동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번창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진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미의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 심포지엄 메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모두 발언 이후에 질문과 답변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세션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세 분을 제가 간략한 이력과 함께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조금 더 이력과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총장님은요, 정치 외교학 박사로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과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떤 좋은 발언을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지금 앞쪽으로 나오고 계시는데요. 네, 앞쪽으로 나오는 동안 제가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학 박사로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민주평통 상임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이시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학 박사로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을 역임하셨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합참정책자문위원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발언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사회는 국제관계학 박사로 외교 통일 합참 정책자문위원이신 한국외대 김진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신 한미일 국제정치외교 최고 전문가 분들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말 해안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김진아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김진아입니다. 미중러 강대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한국이 선택해야 될 전략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좀 많이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모신 분들은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럼 먼저 패널 분들 간략한 모두 발언 이후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총장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의 좋은 점은 개선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면서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맹제에 부합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역사적인 두 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좀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전체제, 다시 말해서 분단 구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공감대가 아직도 확고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의 정쟁화, 진영 논리의 대립, 미래 세대의 무관심, 각종 해이론과 패배론이 분단 구조 속에 내재되어 현실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전체제라 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죠.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정전체제를 극복해야만 평화통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남북 간 종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의 약속입니다. 6.25 전쟁으로 초래된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러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특수관계를 무시하고 통일부를 북한 인권 압박부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내세워 두 개의 조선론을 본격화한다면 남북 통일은 더욱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조컨대 확고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정전체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정전협정 당사자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약속입니다. 동서독 통일, 여기에 있어가지고 동서독이 중심이 되어 주변 4대 전성국이 참여한 2+4 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한 2+2 회담을 통해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일본, 유엔 등도 참여하면은 평화의 보증과 이행력은 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냉전을 위한 적대과의 청산이라는 국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자 평화협정의 여건을 마련하는 길에 종전선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도 종전선언은 가짜 평화를 담보하는 불필요한 종이장이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가는 마중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여하도 없이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청소할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창조적인 일을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그런 노력 자체를 폐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미중 전략경쟁 우리에게 분명 도전 요인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볼 때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위기 뒤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씩 기회가 엿보입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에 집중하는 상황이고 또한 오는 7월 중순쯤 돼가지고 ARF 여기에서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급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리고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 임한 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북일 간의 접촉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 문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의 봉합의 이러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자는커녕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 주도자 되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의 체력을 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지혜를 만들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정전 체제의 의미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주변국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회와 도전 요소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창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모두 발언이 있는 줄을 잘 몰라서 그냥 평상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심포지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외교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은 외교 관계가 외교가 정상화되고 복원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윤 정부가 많은 외교적 성과를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외교의 행태는 남북한 중심, 한반도 중심에서 드디어 국제관계,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외교로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외교가 국내 정치화 되어 있다. 외교가 국내 정치화가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략 외교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략 외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무진 총무장님이 평화를 강조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체적으로 가짜 평화보다는 힘에 의거한 국제정치의 밸런스 오브 파워에 의거한 평화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끌려다니면서 평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앞으로의 평화가 지속될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가 중요하죠. 그 평화는 역시 국제관계와 그리고 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것이 해야 될 이야기는 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 있어서 안보 도전이라는 것은 윤 정부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네 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WMD, 북한 핵 문제, 대량 살상 무기의 위기 문제라는 거 있죠. 거기에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그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체제 경쟁, 패권 경쟁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다가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위기가 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우리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그리고 기후변화, 사이버, 그다음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에 한국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왔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이를 우리가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평화 우호를 함께 하면서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이익이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국제적인 룰 세팅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국이 이익이 침해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의 외교정책의 전략적 선택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창수 의원님께서는 한국 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주시면서 특히 안보 도전을 주로 강조를 해주셨어요. 불안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는지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연희 박사님께 또 질문을 모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외교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남은 4년은 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 왜 그러냐 하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교 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저는 3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힘, 국력,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 뭐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명분, 가치 뭐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외교에는 독특한 게 있는데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좀 모순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기에 현실주의자 또는 뭐 힘을 중시하고 권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힘의 배분을 중심으로 미국과 힘을 합쳐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앞장서려고 이제 이런 현실주의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명분을 더 중시하는 거를 모토로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외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자유와 인권, 그 다음에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런 걸 내세우는데요. 그러면 이 세 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제일 강조하는 것이 가장 국익을 증진하느냐,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수십 년 동안 국제 정치를 공부한 저로서는 지금 우리의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생각해 볼 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조차도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를 했을 때 별로 성과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말에 카터가 인권 외교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결국 재선되는데 실패했죠. 두 번째 더 큰 사례, 윤석열 정부하고 좀 비슷한 사례인데 2000년에 이제 그 부시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들 부시. 부시는 아버지 아들이 다 대통령을 했잖아요.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9.11 테러를 맞고 나서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극단적인 이념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념주의와 현실주의를 합친 네오콘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 네오콘 정부는 미국이 클린턴 정부, 1990년대 민주당 정부가 미국의 국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놔서 아들 부시가 집권했을 때는 미국의 군사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를 대통령으로서 물려받았죠. 그런데 이념을 내세운 그 네오콘적인 정책을 8년을 한 뒤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미국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되죠. 얼마나 부시가 정치를 못했으면 미국의 국익으로 볼 때는 최악의 국제정치를 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념을 너무 앞세우면 초강대국조차도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반토막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론 과거보다 국력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 세계 8위나 10위 정도인데 미국에 비하면 경제력은 13분의 1 정도고 핵무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맞상대해야 될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비핵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이걸 앞세우면서 십자군 전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간다? 카터나 아들 부시의 경우를 볼 때 저는 몹시 걱정이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강대국조차도 가치 외교를 하면은 실패하는데, 근데 가치 외교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요소, 힘과 이익, 명분을 잘 배합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결국은 이익을 중심으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가치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조차도 요번에 뭐 기시다나 바이든한테 잘 보셨죠.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그 IRA 법이라든지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결국은 경제적으로 우리 뒤통수를 막 치잖아요. 기시다한테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더 외쳐대고 지금 또 오염수 방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의가 상대의 선의를 자동으로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치를 내세운 건 어느 정도는 해도 좋지만
보다 중시해야 될 건 이익이고 우리의 힘을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외교를 해야 국익이 극대화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영인 원장님께서는 가치에 기반한 외교, 지금의 한국 외교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다시 또 한번 질문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무진 총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사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식량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위급의 이탈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통정부 고문으로 김영철이 재등장을 했는데요. 좀 북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이 대외 정책에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재 만능론자랄까요? 이분들의 주장은 북한에 대해서 조금 압박 제재를 더하면 곧 붕괴될 것이다. 붕괴되면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만도 저는 그 제재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붕괴되는 국가들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로부터 온갖 제재 압박을 다 받아왔습니다.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 그리고 또 이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반인권국가에 대한 제재, 수많은 타이틀을 하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재를 다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재 압박 속에서 일부 최근에 보도 보면은 또다시 대사로 나온 것이 북한이 코로나 그것도 있지만 상당히 압박 제재 속에서 지금 이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이런 노동신문이라는 전반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그렇게 90년대 중반처럼의 아사자가 3만 명, 30만 명 이러한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북한의 대외 전략은 21년 8차 당대 이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례로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소위 말해서 가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방금 우리 혼영이 이 박사님께서 가치 외교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족한 면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외교학 개론에 가치 외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치 외교 어디서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북한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자유, 민주, 인권 이런 가치에 토발하는 한미일 연대 속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반제국주의,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연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김영철이가 다시 등장했는데 이 등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철이가 나이도 있고 하지만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 속에서 현재 통전부 고문이라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럼 고문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통상 보면은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런 고문자를 주면서 공산국가에서 중요한 정치국 후보위원을 줬단 말입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것은 주요 정치국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이 김영철의 등장, 재등장이 앞으로 대남부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겠느냐 이거 볼 때 저는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김여정 부부장을 도와주는, 어찌 보면은 대남 비난의 담화전에 가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협상의 관점보다 오히려 압박하는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가 모두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측된다면 그 예측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 국민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를 짜야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대화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대화가 직접 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중재자를 활용하면 됩니다. 중재자라는 것은 중국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중재자의 활용, 대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앞에 우리 홍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4년 동안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이 제재와 압박 이 전략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제기를 해주시고 또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군사 협력을 조금 더 공조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창수 위원님께 일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 공유 오래전부터 우선순위 과제로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그리고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번 올해에 가동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합의를 계속 이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어 보이는데요. 한일 군사협력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세 분이 같이 세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하고 나서 거기에 좀 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가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답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흥미도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흥미 유발자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치 외교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제 관계의 지금의 흐름을 사실은 도외시하고 있다. 가치 외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제 관계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결로 가고 있다.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국제관계의 가장 수혜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후 전쟁, 한국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그 전쟁의 아픔을 잊고 현재 가장 그 선진국의 발돋움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이것은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라는 시대 속에서 한국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급성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혜택이 결과적으로 지금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원칙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고수하고 그리고 인권을 하는데 세계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된다. 그것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서 인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동포에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자고 하면서도 북한 동포의 아픔과 사실은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요. 이게 오히려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통일이 되는 과정이 우리의 상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원칙과 가치는 그것은 그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지 그걸 강조해서 이익과 그리고 국제관계를 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등 관리라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다른 국가를 적대시해서 그 국가와
계속적으로 에스컬레이션에서 자극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치 외교라는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전제 조건이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부정하면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다시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이라는, 한일 군사협력이라고 하지 않죠. 안보협력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안보협력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주제가 있죠. 첫 번째, 북한 문제에 대한 유사 상태에 대한 한일이 또는 한미일이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완 문제라는 것이 현재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경제안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점차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그런 그 공급망을 건설하겠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장 상호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사실은 그게 양날의 칼로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가 함께 모여서는 이런 상황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과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자. 이런 협력이 있는 거죠. 안보 부분에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협력, 좀 더 광범위한 형태에 있어서 이런 국제 질서, 자유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하나의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과제이고, 여기에 한일도 다 포함돼서 이 과제에서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문제에서 군사협력을 통해서 지금은 준 동맹의 관계로 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아가는 것은 허들이 한일 관계는 굉장히 많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의 교류 협력,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군사협력을 하죠. 그 군사훈련을 같이 하죠. 이게 가능하면 공동의 작계를 만들고, 그것이 가능하면 이제는 영내에서 같이 군사적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사실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의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동맹관계로 이전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허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영해에서 같은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아까 이야기한 북한 문제,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의 문제, 그리고 경제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제협력, 이러한 분야가 앞으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창수 위원님께서는 미국 중심의 가치 외교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민주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좀 따지면서 또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서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이제 계속 공고히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현익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흥미롭게도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방중 회담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건설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며 특별한 위치를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중국에게 미국이 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별로 지금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라 뭐 대만이나 중동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또 내년에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과연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참 많은데요. 한국은 과연 어떻게 이 대미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자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공통 질문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실 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가끔 나가서 옛날에는 국립외교원장 하기 전에는 방송에 자주 나가서 많이 얘기하던 얘기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 많은 어떤 국민 여러분들은 저를 뭐 오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넌 뭐 북한 편을 드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한 20년 이상 북핵 문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문제를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 북핵 문제가 풀리질 않는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북한과 미국과 한국, 중국 뭐 이런 행위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결국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네들은 죽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너 핵을 개발하면 너 죽어. 죽기 싫으면 포기하겠죠. 그게 지금 미국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6.25처럼 전쟁을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요. 잘못하다 우리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전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하는 게 효용이 있느냐? 저희가 수십 년간 국제정치 공부해 봤는데 미국이 제재를 한 나라 리비아, 뭐 가다피도 해보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해보고 쿠바의 카스트로도 했지만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40년 이상 죽어라고 해야 되고요. 쿠바 같은 나라는 한국과 제주도 정도밖에 미국의 국력의 아마 5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50년 이상 제재를 했는데도 계속 버텼어요.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자기의 목숨을 뺏기지 않으면 계속 핵을 개발하겠다는데 제재 좀 해가지고 지금 핵을 포기한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수십 년간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은 별로 핵 문제 해결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이 일어났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김정은도 거기에 올림픽을 통해서 나오고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해가지고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까지 갔잖아요. 정말로 이건 역사적인 정말 사변이었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경제력의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의 국가 원수를 만나준 것만 해도 대단한 성의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 너 내가 만나준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러는데 김정은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핵은 자기의 목숨과 체제와 마찬가지인데 그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트럼프한테 약속을 하고 그럼 트럼프는 뭐를 약속을 했냐? 그러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고 뭐 종전선 안 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평화 체제는 당장이 어려우면 종전선언이라 하자. 그리고 북미 간의 적대시 정책 그만하고 그 관계를 정상화하자. 이렇게 트럼프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은 인질도 돌려보내고 유해도 송환하고 핵실험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한동안 2년 동안을 그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미 친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거 중에 한 거 여러분들 하나라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북미 간에 회담을 했는데 이게 실무회담하고 그다음에 고위급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까지 가는데 그거 하려면 몇 년씩 걸려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완전히 머리가 거의 이제 정신 이상 정도 된 거지. 미국이란 나라는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구나. 나는 지켰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이 맨날 사기치고 뭐 거짓말쟁이고 독재자고 경제 능력도 형편없어가지고 나라를 경제력을 대한민국이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력으로 추락시키고 그런 면에서는 바보 천치고 정말 권력자가 될 자격도 없지만 핵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핵이 없고 북한은 어떻게든 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핵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정작 트럼프하고 약속을 해서 자기가 체제 보장 받고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가는데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비겁하게도 여기선 김정은을 비판할 수 있죠. 김정은이 비겁하게도 트럼프를 욕해야 되는데 트럼프랑 미국을 욕하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정말 애꿎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럼 트럼프는 워낙 신의가 없는 사람이니까 안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럼 바이든이 들어와서라도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뭐 그 북미 정상화, 관계 정상화라든지 평화 체제로 가는 거 성의를 보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은. 근데 바이든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북한은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김정은이 얄궂게도 북미 대화가 안 되면 남북 대화도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오고 하필이면 또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 기조를 가니까 아주 뭐 대화다 문 닫고 그냥 지금은 그냥 계속 핵실험까지 이제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지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김정은이 트럼프하고는 약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성의를 보이면서 비핵화 쪽으로 가려고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북한을 비핵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트럼프가 약속하고 5가지 약속했으면 1가지라도 바이든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실무회담 새로 하자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내년 말에 대선에서 당신이 재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실무회담 해가지고 언제 당신을 정상회담까지 하겠냐. 그리고 정상회담을 한들 트럼프 보니까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데 내가 목숨과도 다름없는 핵 문제를 너희들하고 왜 상의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정말 복통이 터집니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방이고 하지만 미국은 핵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그렇게 진정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라도 미국을 설득해서 그러면 북미 간에 대화를 해야 남북 대화도 되니 한번 좀 해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상상하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을 만나서 북미 간에 미국이 좀 전향적으로 좀 트럼프가 안 했던 그 약속을 좀 지켜보라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북핵 문제 해결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지금 블링컨이 중국한테 가가지고서는 중국이 너네가 뭐 북한이 한미동맹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니까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도 못하게 하고 미사일도 못 쏘게 하고 좀 해라 라고 하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제가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보다 더 잘 대답할 수 있어요. 중국은 미국한테 뭐라 그러면 너네가 약속을 하고 안 지키니까 지금 북한이 저러는 건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미국이 당신들이 약속을 한 것만 지키면 북한은 비핵화도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안 하면서 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중국한테 시키냐. 그리고 중국은 북한한테 미국이 한국한테 대한 영향력만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작다. 그런데 왜 북한 문제를 너네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중국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저는 아주 확신을 해요. 근데 참 정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너무나 답답하고 미국이 과연 우리의 동맹국이고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정말 국제 안보를 유지하려고 한다는데 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미국이 세계 전략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동북아에서 자기 영향력을 유치하는 게 2번째 목표고 북핵 문제 해결은 3번째나 4번째, 5번째 목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는 북핵 문제 해결이 첫 번째일지 모르지만 미국한테 아니기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으로서 미국하고 공조하고 협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마냥 잘하고 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기네 국가 목표 3위 내지 5위에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먼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은 당분간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지 핵실험만 하지 않아도 다행인데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만해야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만? 괜찮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조금 더 할까요? 그러면 지금 진창수 박사님 얘기하신 거에 그 말씀은 마지막에 공통 질문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할 수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뭐 다 잘못하는 건 아니죠. 잘하시는 건 뭐냐?
저는 핵 문제에 있어서는 대북 억지력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핵이 없는데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전쟁이 나면 초기에 그냥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불안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핵 한 발만 떨어져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따라서 핵 억지력은 강화해야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개발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한미동맹을 깨야 되니까 못하죠. 그러나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 억지력은 강화해서 북한의 대남 그 도발이나 핵실험도 막고 그 다음에 전쟁도 막아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뭐죠?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한일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안보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뭘까요?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의 급변사태가 만약에 미래에 벌어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서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협력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서 이걸 잘 수습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전략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식으로 한미 공조만 다니고 한미 안보만 다지면 우리는 매일같이 북한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고생해야 될 테고, 그러고 나서 북핵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평화체제도 안 되고 급변사태 대비도 안 되고 평화통일은 뭐 꿈도 꿔보지 못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지금 미래지향적인 국가안보 전략 목표를 해서 나가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미래 전략 과제들은 너무나 중요한 4대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다 제쳐놓고 지금의 북한의 남침과 도발만 억제하는 거에 모든 총력을 쓰는데 이건 좀 그 상수가 아니라 중수 내지는 중하수를 지금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현익 원장님께서는 또 북미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북미 대화 재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내에는. 그래서 양무진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 정부가 지난해 8.15 광복절 계기에 담대한 구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구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이제 단계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담고 있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이 담대한 구상이 좀 더 담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이 구상이 조금 더 매력적이게 좀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 토론의 흥을 북돋기 위해서 우리 이제 진창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했는데 그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진창수 위원님께서 민주대 건의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두 번째는 과거 정부에서 과연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 낸 적이 있느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힘에 의한 평화. 물론 이제 우리 여기에 우리 홍현익 박사님도 좀 그들에서 말씀했습니다만도 반대로 힘에 의한 평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뭐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지만 것은 평화라는 것은 지키는 평화가 있고 만드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키는 평화는 우리가 뭐냐면 강력한 국방력과 또 튼튼한 한미동맹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지키는 평화가 있고 만드는 평화가 없으면 이것은 반쪽 평화입니다. 남북한 모두 지키는 평화만 가면은 이것은 군비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비 경쟁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키는 평화와 나름대로 만드는 평화 핵심은 대화 교류 협력 아니겠어요? 이것이 같이 가야만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정부 인권 모두가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기에 대해 차이점이 있어요.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권과 사회권이잖아요. 자유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사회권은 먹는 문제와 관계돼요. 그렇다면 진보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사회권과가 되는 북한의 먹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여기에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면은 정치적으로 관계될 수 있는 자유권,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논의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보수 정부는 국가 폭력이 난무하는, 소위 말해서 주민들에게 폭력적인 신체 탈환,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강조선상에 봤을 때 보수 정부 했다는 것은 기껏 대북 전단 뿌리고 비무장지대에서 확성이 틀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주도국으로 참여하고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된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에 있어가지고 특수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상기를 하되 접근 방법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가 나서고 정부는 거기서 뒤에서 지원하는, 이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걸 보고, 마지막으로 민주대 건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참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역사성, 지리성, 현재성,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명분은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익, 실용, 실리 차원에서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이것을 따져볼 수 없습니다. 일례로 한미일이 한묶음을 하고 민주주의 연대, 북중러가 사회주의 한묶음을 하면은 결국 이것은 신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진창수 의원님하고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물론 토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김진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담대한 구상,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처음 내놨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MB정부의 비핵개방 3첨보다는 좀 더 발전된 것이었다. 그 속에서 초대 장관으로 오신 권영세 장관께서 이어달기를 강조했습니다. 아, 뭔가 발전이 있겠구나. 저는 좀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달기 초창기에 말씀은 말씀인데 과연 이어달기에 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 담대한 구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평가했던 부분은 정치 군사 문제와 인도주의 문제는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께서는 북한 퍼주기라든지 저자세 이런 것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북한이 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다라고 한다 하면은 이런 한 번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핵이라는 것은 정치 군사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이산가주의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이런 먹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히 인권도 사회권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혼돈스러웠어요. 과연 담대한 구상이 뭔가, 본심이 뭔가. 그래서 본심을 따져들어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대북 정책이 아니고 비핵화 정책이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 약속, 비핵화에 대한 초기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북한하고 협력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MB정부의 비핵화 3천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김여정 담화가 MB정부의 비핵화 3천의 복사판이다. 또 그리고 허황된 망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들어놓은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는
담대한 구상 이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부분은 비핵 평화 번영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일 때는 선후 관계를 해서는 한 치 앞부터 못 나갑니다. 선순환 관계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를 통해 가지고 신뢰가 쌓이면은 비핵화 문제를 중심을 의제하고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조치를 내리면은 이것이 남북간의 신뢰가 정대됨을 해가지고 남북관계도 더욱더 한 단계 도약하는 이런 선순환 관계를 돼야 되는데 선후 관계를 되다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은 남북관계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뭡니까?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거기다 모든 소실은 우리 국민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담대한 구상이 있어가지고 선후 관계보다도 선순환 관계라는 담대한 구상이 다시 새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 평화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이라고 통일부의 이런 홍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비핵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북한에 답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못 나갔습니까?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에도 답이 나와 있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답이 나와 있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성명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핵 평화를 가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비록 노디로 끝났지만 남북미 실무자들이 관여해가지고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2019년 2월 하노이 그 이전의 상황으로 가면은 비핵 평화 번영 이끌 수 있다. 이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창수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양무진 총장님께서 이제 담대한 구상이 정책이 선비핵화 후 대화 협력 이러한 순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데 아마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또 흥미롭게도 북미 대화가 지금 움직임이 보인다라는데 지금 여론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뭔지 또 북한이 또 대화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과연 일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홍현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대북 억지력 일관 정책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일본이고 또 한국 일각에서는 또 일본이 군사력 협력에 일조를 하면서 또 이제 해공군 전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기회를 군사력을 증강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도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과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분 내에 이야기한다는 무리라서 대체적으로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현재 정부의 흐름에서 보면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이야기한 1, 2, 3로 우리 양무진 총장님이 말씀하신 만드는 평화는 정말로 성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끌려달리기는 했지 오히려 인권 문제가 더 나빠졌고 그리고 민주화 건의에서 신냉전으로 간다는 것은 국제관계의 흐름을 사실은 너무나 한반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하고 미국이 디커플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상호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가 신냉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유무역 질서에 서로 상호전이 너무나 되어 있기 때문에 냉전이라는 것은 러시아와 미국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러시아만의 경제권이 있은 거죠.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질서가 있은 거예요. 자유무역 질서를 갖고 있는 미국은 미국만의
무역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냉전으로 가기가 어렵다. 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하지, 끝없는 경쟁을 하지만은 신냉전으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북중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북중러는 이익이 달라요. 한미일이 이익이 같습니까? 북중러도 이익이 다르다.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엮여서 주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좀 지나치면 그냥 북중러를 카테고리를 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 국제정치의 흐름 속에서 보면 신냉전이 진행을 해서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의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은 이제는 협력자로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방해자로서가 아니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치를 함께하는 협력자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따라서 군사 문제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GDP 2%를 일본이 2027년까지 군사력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내 정치에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왜냐하면 세금을 올려야 되고 거기에 또 세금을 올리면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2%를 달성하기는 거의 저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군사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지지만은 군사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점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아까 우리 그 양무진 총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홍영익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비 확산이라는 동북아의 군비 확산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쪽이 군사력을 높이면 다른 쪽도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딜레마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점은 서로 이 군사력을 높이지 않는 협정을 통해서 군사력을 점차적으로 낮추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높이는 것을 마냥 그런 의미에서 반격 능력이 정당화되고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의 우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정보 자산을 공유해서 우리가 미사일 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실시간, 그다음 한미일이 실시간에 그런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더욱더 대비 태세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사 상태에 있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 상태라는 것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났을 때 일본이 뭐 한국의 영해에 들어와서 같이 작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역할을 이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죠. 이런 의미에서 미일이 한 몸체로 일체화해서 움직이게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사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의 영해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이 들어와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전쟁에 대한 대비 유사 상태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하에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타이완 문제도
이제는 우리 문제가 됐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경제 봉쇄, 바다를 봉쇄하는 거죠. 바다를 봉쇄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미일이 일체화돼서 미군이 움직이고 일본에 있는 군사력이 움직이게 되죠. 일본에 있는 미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에서도 그 부분을 빼서 만약에 25,000명이 있다면 5,000명을 다시 저 중국의 영해에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국은 벌써부터 이야기했죠. 본인의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기지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한국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죠. 한국에서 미군이 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벌써부터 타이완 문제라는 것은 이 한국의 문제화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두 분도 자주 이야기하시는 건데 북한 문제하고 타이완 문제는 불가피한 이 연계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사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미군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곳을 다 막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제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동맹은 누구냐? 미군만이 있느냐?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좋으냐의 논쟁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문제가 그 군사 대국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은 거의 비슷하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도 문제를 걱정하는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은 더더욱이 아니다. 더더욱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군사적인 역할의 순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우리의 주어진 과제이다. 그러니까 아까 국방력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다 할 수가 없다. 미군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동맹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군사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홍현희 원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진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이 현재 국제 구도가 신냉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디커플링을 언급한 적도 없고 최근에 또 디리스킹을 보다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기술을 보호하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대만 문제 이 방어를 두고서 여전히 미중이 대립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시각은 특히 한국에 기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한국에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방문해서 뭐 우리는 기분은 좋았죠.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나라 국가 원수가 우리 대통령 취임하면은 바로 미국을 우리 대통령이 가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고 한 달 반 있다 갔거든요. 그 무슨 과거 얘기할 것도 없이 아무래도 미국이 더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가는 게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바이든이 한국으로 왔단 말이죠. 왔는데 왜 왔냐? 일본에서 G7인가 회의가 있어서 오는 김에 한국을 먼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와서 어딜 갔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라 삼성전자부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과거에 아주 어린애였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2차 전지, 또 바이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나라로 이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미국한테도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바이든이 한국하고 이런 협력을 하자 그러면 오히려 약간의 배짱을 부려가면서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협력을 할 테니까 북핵 문제는 좀 북한하고 좀 더 성의를 보여서 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해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바이든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할 테니까 저 팝송도 잘해요. 그 팝송 내가 불러볼게요. 난 미국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한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그럼 IRA-법 보충해가지고 너네 그냥 내가 삼성전자 방문하고 현대차도 CEO도 만나서 뭐 투자도 유치했는데 너무너무 고맙지. 그렇지만 IRA-법에서 한국 기업들은 혜택을 안 줘. 물론 한국만 안 준 건 아니죠. 근데 아주 경제적으로는 가장 국수주의적으로 지금 나온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될 게 미국과 중국 중에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이니까 가장 우리의 모든 이익과 그래도 부합하는 게 미국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익을 보려면 어떤 경제 질서가 세계에 수립돼야 됩니까? 자유무역 질서 아니에요? 근데 냉철하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세계에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자고 중국이 자유무역주의자예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하고 더 유사한 세계 경제 질서를 가자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보를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아까도 미래 안보 목표는 다 제쳐놓고 현재 안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가지고 현재 안보에 강조하듯이 안보를 강조해서 한미관계 동맹 부분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안보리에 뭐 우리가 뭐 비상임 이사국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근데 진창수 박사님이 그런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얘기를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세계 질서는 신냉전적 질서지 신냉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신냉전적이냐? 미중 간의 쟁패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념 갈등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서방하고도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한미일 관계도 강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신냉전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제가 일깨워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버드까지 가가지고 조셉 나이라고 하는 세계적 석학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조셉 나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질서는 신냉전 질서는 아니다. 신냉전적인 요소는 많지만 다르다. 뭐가 다르냐? 안보에 있어서는 신냉전적 질서가 온 게 맞아요. 신냉전 질서가. 그러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미국이 한국은 중국하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뭐 디커플링 하라 맨날 그러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제관계 긴밀해지는 거를 자꾸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작년의 무역량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자기의 이익이 되면 뭐 가리지 않고 중국하고 교역을 어마어마해서 역사상 최고의 무역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첨단 산업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게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 전기차 부분에서 혜택도 안 주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우리의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의 한 50%, 40%, 50%를 생산하는데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생산의 40%가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의 경쟁사예요. 세계 3등입니다.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하이닉스. 어차피 마지막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계 3등이 마이크론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은 네덜란드의 그 ASML이라고 해서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노광 장비
뭐라 그러나 극초 자외선 장비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반도체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계적인 독점기업 ASML.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강압적으로 중국한테 장비 주지 말라 그래놓고 어마어마한 그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도 그래도 국가고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2등인데 그래서 마이크론 부품 사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난리를 치고 그 중국이 부족한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채워주지 마라. 이게 지금 자유무역 질서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동맹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합리한 상황이 한미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 간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될 얘기는 뭐냐? 같이 유사국들 모아가지고서는 중국한테 중국의 저런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자 그래놓고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자기의 국익을 다 챙기면서 한국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따라서 동맹국이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같이 공유국한테 왜 피해를 주느냐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법규를 지키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잖아요. 근데 WTO의 국제규범을 어기는 게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IRE법이나 이런 게 WTO의 국제법규를 다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미국한테 이 얘기를 못해요? 국제법규를 어기는 게 미국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한테 따져야 되잖아요. 따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편의주의적으로 일제징용자들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했는데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자유를 박탈당한 그 징용의 피해자들을 편에 서야지 왜 그 가해자 편에 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할 얘기도 해야 되는데 특히 중국한테 전략 물자를 팔지 말라는 측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누가 생산합니까? 대만의 TSMC가 세계의 55%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옳아요. 미국의 논리대로 하면. 근데 전략 물자는 우리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략 물자가 아니라 전자산업계의 볼트와 너트 같은 소모품들입니다. 그거를 규제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백악관에서 팝송을 부르셨지만 또 미국 의회에서 수려하게 영어로 연설하셨지만 거기서 미국 의원들한테 당신들이 IRA법을 내가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의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선봉에 서겠다는데 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합니까? 라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온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고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염수 일본이 방출하면 우리 국민의 건강과 해양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리한테 야, 우린 좀 걱정이 많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거를 아무 해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옹호를 합니까?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국익을 좀 옹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좀 약간은 오버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예? 네, 아니 왜 사회자도 아니신데. 중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너무 심한데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무역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이 줄어든다는 걸 걱정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걱정하는 게 뭐냐. 재작년 가을인가에 요소수 문제 벌어졌잖아요. 요소수라는 게 뭐예요? 중국에 너무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기네 국내 문제로 수출을 못하니까 우리가 난리 법구석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계 나온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물자가 178개예요. 요소수 같은 게 178개예요. 그럼 중국하고의 적대 관계가 됐을 때 중국이 178개 중에 10개만 요소수 같은 거 10개만 한국에는 보내지 마.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 그거를 마련해 놓고 중국한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중국한테 목소리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비를 해놓고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요소수 같은 걸 지금 178개 물품이 있는데 아무 대비도 없이 목소리를 크게 하면 안 되죠. 좀 실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핵심 이익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대만 문제에 건드리면은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한테 저는 언제라도 보복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했습니다.
네, 준비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홍영익 원장님께서 마지막 발언까지 다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간단한 마무리 발언 한 1, 2분 정도. 잠시만요. 일단 간단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부터요? 네. 우리 황영익 박사님 잘 말씀해 준 데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 질서가 상당히 이 불안정하고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그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 회장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가지고 그 요인은 미국에 있다. 이 반성을 왜 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기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외교위원장 할 때 힘에 의한 모범 국가가 아니라 모범에 의한 강한 국가,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관해가지고 한미동맹에서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한 한미동맹은 미국의 일방적인 시혜에 의해서 단단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그 단단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미래에 있어가지고 평화동맹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에게 당당히 할 말은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창수 위원님. 네. 이게 국제관계를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기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일단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한국이 더욱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오염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중국의 원전, 한국의 원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논쟁이지. 그것의 기준을 맞추고 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정책은 한국의 나름대로의 한국의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미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미국에 이야기할 것도 있죠. 이야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도 있다. 한쪽만을 강조하면 이게 너무나 국제적인 그 감각하고 너무나 멀어진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국제 관계를 보는데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아쉽게도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르신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저희가 또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걸 마무리 짓고 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정말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셨죠? 아직까지도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정말 귀한 말씀 조언해 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전협정 및 한미 동맹 70주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세계경제 대전환의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현명한 전략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행의 이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